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들,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 반사라고 한다 그랬어. 반사가 두 가지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 반사, 후천적 반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 자, 조건 반사는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쉬울 거야. 다른 말로 후천적 반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반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지면 나도 모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후천적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내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혹은 훈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 남는 거야. 기억이 남. 야, 그러면 기억이 남는다는 건 어디에 기억이 남겠어? 대뇌에 남. 그러니까 원래 무의식적인 행동은 니네 이제 문제 숙제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요것도 조심해야 돼. 내가 얘기했어 아까. 만약에 이 무의식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고르라라고 할 때, 자 무의식적인 행동에는 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뭐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대뇌가 관여를 해요. 기억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훈련을 하잖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경로는 요거랑 똑같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어떤 동작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면은 그 기억이 대뇌에 남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경로를 따라서 갔다가 내려와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 반사의 경로 물어보면 걔는 얘랑 똑같긴 하다고요. 그럼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뭐가 있느냐? 강렬한 기억이 남는 거 생각해보면 돼.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거야. 레몬을 봤더니 입에 침이 고여. 자, 생각해봐. 내가 레몬이라는 과일을 태어나서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레몬이라는 게 있대. 침이 고이겠냐고. 일반적으로 레몬을 봤을 때 침이 고이는 이유는, 이렇게 찡그러지는 이유는 언젠가는 한번 내가 레몬을 먹어봤어. 졸라 셔. 그게 기억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레몬을 보기만 해도 저절로 침이 생겨. 대표적인 조건 반사의 예입니다. 그지? 자, 레몬을 보니, 또는 뭐 레몬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배가 엄청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봐. 그랬더니 입안에 침이 고여. 그것도 내가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른다면 침이 고일 리가 없잖아. 그런 거 똑같아. 레몬을 보니 혹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저절로 뭐야? 입에 침이 고인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야. 경로는 무조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로이긴 하거든. 봐라. 레몬을 본 거잖아. 그러면 자극이 어디로 들어간 거야? 눈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게 대뇌까지 갔어. 그럼 대뇌에서 잽싸게 뭐야? 운동신경을 통해서 침샘으로 신호 보내면 거기서 침이 나와. 경로는. 알겠어? 경로는 어쨌든 대뇌가 관여하는 경로야. 조건 반사는. 대표적인 실험으로 그런 것도 있지. 파블로프의 강아지 실험도 있지. 개새끼 실험도 있잖아. 개한테 종을 딸랑딸랑 울려줬더니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먹이를 줬더니 침을 막 질질질 흘려. 그래서 파블로프가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딸랑딸랑 울려줬더니 그거를 몇 날 며칠 계속 그렇게 했더니만 나중에는 종만 딸랑딸랑 울려도 어떻게 돼? 그 종이 울릴 때마다 먹이가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가 먹이가 없어도 침을 흘리더라 이거야. 조건 반사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실험이 이제 파블로프 실험.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 니네 하다 보면 되게 헷갈린다. 봐라. 음식을 봤더니 침이 고이는 거 하고 있잖아. 음식을 먹었더니 침이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른 거야. 그럼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이 조건 반사는 일단 경로는 얘랑 똑같다 그랬어.
내가 의식적인 행동하고 경로는 동일하긴 한데 정작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무조건, 조건 없이 반사가 나타나는 거. 무조건 반사. 자, 요거. 무조건 반사. 조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조건 반사는 연습하면 훈련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다. 그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다른 말로 선천적 반사라고도 불러. 선천적 반사. 자, 얘야말로 누구랑 관계가 없다? 대뇌하고 관계가 없다.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다.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거지 뇌가 관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실수 엄청 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면 그때 누가 관여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지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여기서 누가 관여한다라는 건 걔가 중추란 얘기거든. 대표적으로 척수반사라는 게 있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누가 중추란 얘기야? 척수가 중추여서 자극이 들어가면 척수까지만 갔다 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척수반사는 다른 말로 회피반사라 그럴 때. 그럼 반사가 왜 일어나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 봐라. 일반적으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게 대뇌까지 갔다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경로가 이거잖아. 근데 만약에 척수반사다 그러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이 척수까지만 가는 거야. 그럼 척수에도 아까 뭐가 있다 그랬지? 연합신경이 있다 그랬지? 그 연합신경을 통해서 내려와. 그러니까 경로가 대뇌까지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짧거든? 그러니까 이 척수반사가 보통 나타나는 이유는 회피반사라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게 척수반사야. 알겠네? 자, 회피반사라고 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이거 일단 경로를 적어보자. 봐. 어디선가 이제 자극이 들어오겠지.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딱 어디까지만 간다고? 척수까지만 간다고. 척수까지만 갔다가 척수에 있는 연합뉴런을 통해서 곧바로 연합신경을 통해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관으로 그 신호가 전달이 돼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까지 갔다 오는 거에 비해서 훨씬 경로가 짧고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회피반사라고 한다. 예시가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느냐? 뜨거운 거에 닿았을 때 손 떼는 거. 뾰족한 거에 찔렸을 때 손 떼는 거, 발 떼는 거. 야, 봐봐.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 그지? 그러면 그 자극이 갔다가 어떻게 돼? 뇌까지 갔다 올 시간이 없는 거야. 그동안 손 계속 대고 있으면 손 다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자극이 척수까지만 갔다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에 있는 근육으로 내려오면 팔을 떼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게 대표적인 척수반사야. 자,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손 떼는 것.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 예를 들어 어떤 뾰족한 물체를 밟았을 때 나도 모르게 손 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도 안 해봤는데 그 왜 너희들도 거의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통통 치면 저절로 올라가는 거 있거든. 무릎 반사라고 하지? 무릎 반사. 자, 지금 여기 그림이 팔이 그려져 있긴 한데 이게 무릎이라고 하면 무릎을 땅 때리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만? 척수까지만 갔다가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 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내려오면 수축 이완하면서 무릎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지. 하나는 위에 근육, 아래 근육 있지. 무릎이 올라가려면 위에 근육은 수축하는 거고 아래 근육은 이완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두 개로 신경이 나뉘어져 있거든. 다리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어. 그런 거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거가 나타날 일은 없죠. 접분비. 무슨 얘기냐면 애기들이 엄마 모유한다고 모유 빨지. 그러면 그게 엄마 그 가슴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 그럼 그게 어디까지만? 척수까지 갔다가
엄마 가슴에 있는 젖샘으로 전달이 되면 거기서 젖이 나오는 거거든. 젖분비 이런 거. 대표적인 척수 반사입니다. 자, 척수 반사다 그러면 척수까지만 간다는 얘기인 거 알겠니? 그 경로를 써라라고 하면 척수까지만 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야, 애기들, 갓난 애기들, 이게 선천적이니까 갓난 아기들한테도 나타나거든. 이것도 물론 이제 갓난 아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만, 갓난 아기들도 엄마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때가 되면 응가 싸고 소변 보고 하잖아. 너희들도 와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물 마시고 이러다 보면 오줌 마를 때는 신호 오지? 그거. 자, 배변 배뇨. 똥 마렵다는 신호 오고 오줌 마렵다는 신호 오는 거 다 뭐야? 척수 반사야, 척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광에 오줌이 어느 정도 차면 자극이 가해져. 그럼 그게 어디까지만 갔다가 척수까지만 갔다가 방광에 있는 근육 내려와서 방광 수축시키면서 오줌 마렵다는 신호 보내주는 거야. 배변 배뇨 이런 거. 척수 반사 꼭 기억. 자, 회피 반사라고도 한다. 어쨌든 선천적이기 때문에 훈련 같은 거 필요 없다. 갓난 애기들한테도 나타난다 이거야. 척수 반사.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척수 반사, 무조건 반사 중에 첫 번째 척수 반사가 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연수 반사라는 거예요. 연수. 야, 연수 반사는 어디까지 가는 거겠어?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이 어디까지 가? 연수까지 갔다가 연수에 있는 연합신경 통해서 운동신경을 통해 내려와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자, 경로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자극, 감각기, 감각신경, 척수 지나서 연수, 그리고 운동신경, 반응기, 반응 이렇게 되겠지. 맞아? 연수 반사다 그러면 연수까지 갔다 온다는 얘기야. 그 경로가. 근데 경로를 따로 쓰진 않겠어. 자, 그러면 그 연수 반사의 예. 연수 반사의 예. 아까 선생님이 조건 반사 중에 그 얘기 했었지. 동재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으면 그걸 봤을 때 입안에 침이 나온다 그랬지. 그거는 조건 반사인데 그냥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무조건 침 나오지 않아? 그거 연수 반사야. 침 분비. 아까 선생님이 연수할 때 썼었잖아. 자, 그 다음에 내가 졸리우면 하품하는 게 뭐냐면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심장에 따지면 이산화탄소 센서가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잖아. 그럼 그게 이제 자극이 가해져서 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 연수까지 가. 그럼 연수에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여기다가 명령을 보내주면 내가 하품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 이산화탄소 내보내면서 산소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거. 하품. 재채기. 딸꾹질. 이런 것들. 대표적인 연수. 특히 요거 좀 구분해라. 야, 맛있는 거 봤을 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건 뭐라고? 조건 반사라 그랬고,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침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그거는 연수 반사다. 알겠니? 그 외에도 하품한다든지, 재채기 한다든지, 딸꾹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수 반사.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간내 반사. 자, 중간내 반사는 아까 중간내 할 때 나왔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동공반사. 동공반사. 동공. 자, 동공반사 뭐지? 야, 이것도 이제 경로 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 자, 빛이라는 자극이 내 눈으로 들어오면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만 가는 거야? 중간내까지 갔다가 운동신경을 통해서 홍채에 있는 근육으로 내려와서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거든? 그게 동공반사거든?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 승환아. 동공반사가 일어나는 지금 경로 선생님이 말로 했잖아. 동공반사가 일어날 때는 척수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지. 니네 눈으로, 야, 눈가리가 어디 달려있냐? 여기 달려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동공반사가 일어날 땐 빛이라는 자극이 눈으로 들어와서 눈에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간내까지만 가는 거고, 중간내에 있는 연합신경 거쳐서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홍채까지 오면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동공반사가 일어나는 경로에서는 척수를 지난다, 안 지난다? 야, 척수라는 게 척추뼈라니까? 내 눈가리가 여기 있잖아. 척수를 지나겠니? 안 지나지, 안 지나지, 안 지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연수반사라고 해서 무조건 또 지나는 게 아니거든? 안 지나는 경우도 있고, 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경로상. 어?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특히 중간내반사는 무조건 척수 지난다, 안 지난다, 동공반사? 안 지납니다. 지금 여기 경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맞아? 니네 신경계에서 특히 이렇게 경로, 무의식적인 행동이건 의식적인 행동이건 간에 그 경로 묻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와. 뒤에 95페이지 가봐. 95페이지 넘겨봐. 재민이도 95페이지 넘겨봐. 95페이지에 보면은 야 63번 문제 별표해봐. 잘 봐. 여기다 그림 그려줄게. 보세요. 요 그림 그려서 해볼게. 자, 지금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감각기 이렇게 돼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 뇌 이렇게 돼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뭐 척수 뭐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여기 척수, 뇌. 그다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감각기라고 돼 있지? 그냥 알맞은 경로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 예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반응기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울게. 여기 A 하나 있고, 그죠? 여기 B, C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어? 해봐. 자, 이거 가, 나 이렇게 돼 있나?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자 요렇게 해봐. 요렇게 지금 하나 돼 있고, 여기 요렇게. 자, 요거 무슨 뉴런이라고? 감각 뉴런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얘들 밑에도 마찬가지지? 이제 요렇게 지나서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요렇게 하나 달려 있어. 자, 그 다음에 운동 뉴런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경로 돼 있지. 맞아? 자, 그럼 잘 봐봐. 기억. 수업 중에 친구가 볼펜으로 손가락을 찔렸는데 아프다고 소리 질렀다. 야, 수업 중에 볼펜에 찔려서 어디에 찔렸어? 손에 찔린 거 아니야? 그러면 손에 있는 감각기관을 따라서 일단 뇌로 가야 아프다고 느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찔렸을 때 그 감각은 척수 지나 안 지나? 지나서 뇌까지 가야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경로를 보는 거야. 두 개의 감각기 중에서 어디겠어? 나겠지. 찔려서 그게 뇌까지 간 거야. 해봐. 그래서 아프다고 이제 판단을 했지.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 소리 어디로 지르냐? 그러면 척수 지나 안 지나? 안 지나니까 요 경로인 거야. 요 경로. 그러면 나, 척수, 뇌, A가 돼야 되겠지. 맞아? 그럼 나 A가 되니까 답은 뭐 4번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칠판에 적힌 수업 내용을 공책에 필기했대. 예. 칠판에 적힌 걸 뭐야?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야. 눈이잖아. 그럼 눈에서 뇌로 가는 건 척수 지나 안 지나? 안 지나니까 요 경로야. 그런 다음에 필기하려면 손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럼 뇌가 명령을 내리려면 손으로 가려면 척수 지나서 신호 보내줘야지. B가 되겠지. 가, B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척수를 지날지 아닌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안 틀릴 것 같지?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안 나오면 째게 나온다. 아, 알았는데 틀렸어. 이딴 소리 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지. 자, 친구가 이름을 불러서, 자, 봐봐. 이것도 상황을 생각해. 이름을 불러서 내가 대답을 하려면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귀로 듣는 거잖아. 해봐. 야, 얼굴이야, 얼굴. 얼굴 귀로 들어서 그게 뇌로 가는 거니까 척수 안 지나는 경로. 그지? 그런 다음에 대답했대. 입으로 대답하는 거 아니야? 안 지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가, A가 돼야 되지. 경로가. 맞네?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 나옵니다. 알겠어? 나온다는 거. 어?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꼭. 우리 책이 몇 번 문제에서 60? 니네 분명히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 분명히 2번, 3번 나와요. 상황은 좀 다르게 해서 무조건 나오니까 이런 문제 꼭 좀 잘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 다시 77페이지로 오시면 중추신경계까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럼 이번에는 말초신경계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 이번에는. 그러니까 말초니까 끝부분, 그치? 아까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뻗어 나와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을 통칭해서 말초신경계를 한다고. 자, 중추에서 뻗어 나와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 이라고 이제 뭐 쓸 수 있어. 그죠? 말초신경계는. 자, 그런데 중추에서 뻗어 나왔는데 그 중추가 뇌하고 척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중추에서도 어디서 뻗어 나왔냐 이거야. 어디서. 자, 봐봐. 여기 뇌가 있고요. 해봐. 그 다음에 뇌 밑으로 이제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척수라는 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네가 일로 모인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뻗어 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봐. 뇌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들도 있을 것이고, 그지? 척수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신경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뻗어 나왔든 그게 이제 온몸 구석구석 뻗어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중에서도 뇌에서 뻗어 나간 말초신경은 우리가 뭐라 불러? 뇌신경. 근데 이것도 있잖아, 얘들아. 엄청 틀려. 야,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 뇌신경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뇌에 있는 신경이라고 생각해버려요. 뇌에 있는 신경이 아니라 말초신경인데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 한다고. 12쌍이 뻗어나가요. 12쌍. 그 다음에 이 등뼈 안에 있는 척수에서 이제 결국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갈 거 아니야. 척수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은 척수신경이라 그래. 31쌍이 뻗어나갑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뇌신경은 주로 어디로 뻗어나가 있겠냐? 야, 얼굴 꼬집으면 아파 안 아파? 이거 뇌랑 연결되어 있겠지. 그럼 여기 분포하고 있는 신경은 뇌에서 뻗어나온 거 아닐까? 주로 얼굴 쪽에 많이 분포하고요, 뇌신경은. 그 다음에 이제 온몸, 뭐 내장기관, 온몸 손가락과 발가락 끝까지 뻗어 있는 건 주로 척수신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어디서 뻗어 나왔느냐에 따라서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 그죠? 그러면 자, 어디에 이제 뻗어 있냐? 그게 뇌신경이건 척수신경이건 간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 의지대로 조절할.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뇌에서 뻗어 나왔는데 내 입술에 있어. 너 나 입술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뇌에서 뻗어 나왔는데 내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데 뻗어 있는 그런 차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 이렇게 또 둘로 나뉘지. 잘 들어. 뇌에서 나왔든 척수에서 나왔든 나의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부위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을 체성신경계라 하는 거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위에 뻗어 있는 신경을 자율신경계라고 한다고.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한 부위에 뻗어 있는. 그러니까 주로 어디겠어? 주로 내장기관. 주로 내장기관. 심장, 소장, 대장 이런데. 맞아? 이런데. 그러면 이제 의지대로 조절한 가능한 부분 일반적으로 팔다리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봐봐. 야, 말초신경계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팔이나 다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팔하고 다리에 뻗어 있는 신경이 종류가 뭐가 됐든 체성신경이 어떤 종류의 신경이 뻗어 있는 거야? 감각신경, 운동신경 아니었어? 맞아? 자, 팔에 뻗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 지우고 쓰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중추라고 할게. 여기가 중추라고 하면, 그게 뇌일 수도 있고 척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팔이나 다리와 같은 어떤 기관이라고 하자, 기관. 그럼 팔, 예를 들어서 이게 팔이야, 팔. 혹은 다리야. 그러면, 봐봐. 팔 꼬집으면 아픔 느끼잖아. 그러면 팔에서 중추까지 이렇게 차이 가는 거지. 그러면 그게 척수 지나서 뇌 거쳐서 다시 뭐야?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관에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성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뉴런으로 얘기하자면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으로 이렇게 얘네가 한 세트야. 알겠어?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한 세트입니다. 알겠니? 알겠어? 자, 요거 뭐라고? 감각. 얘는 운동. 야, 아까 뉴런으로 따지면 무슨 뉴런이라 한다 그랬지? 감각은 구심성 뉴런,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 이렇게 얘기했지. 체성신경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해봐. 근데 요거만 얘기하고 쉽게 쉬운 시간 틈틈이 줄게. 지금 진도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대신에 들을 때 졸지 않고 듣는 거야. 자율신경계 줄게. 그럼 이제 아까 내장기관 같은 게 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 자, 마찬가지 여기가 예를 들어 중추야. 그게 뇌일 수도 있고 뭐 척수일 수도 있고 그냥 합쳐서 중추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기관이 이렇게 있어. 뭐 예를 들면 이제 내장기관들이겠지. 뭐 심장일 수도 있고, 맞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기관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율신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이야. 마찬가지 두 개가 한 세트긴 한데 얘랑 좀 다르지. 일단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얘도 따지면 운동뉴런, 얘도 운동뉴런이야. 그러니까 얘는 구심성과 원심성이 각각 한 개가 세트인데 얘는 원심성 두 개가 세트야. 알겠어? 이게 자율신경계야. 그러니까 봐봐. 구심성 뉴런 아까 뭐라 그랬어? 기관에서 중추로 신호 보내는 거거든. 원심성은 중추에서 기관으로 신호 보내는 거거든. 근데 자율신경의 경우에는 두 개가 한 세트인데 둘 다 중추에서 기관으로만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 뭐가 보이냐, 동재야. 체성신경계는 중추하고 기관 사이 뉴런이 하나야.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 근데 지금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애는 어때? 그게 뭐 원심성이건 구심성이건 간에 중추하고 기관 사이에 뉴런이 몇 개야?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지? 야, 뉴런과 뉴런 사이가 끊어져 있지? 그럼 니네 뉴런과 뉴런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 뭐라 부르지?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부르지. 신경절. 그러면 그때 잘 보세요. 니네 이제 하다 보면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 뭐 이렇게 나오거든. 혹은 전 뉴런, 후 뉴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신경절 이전은 항상 중추 쪽이야. 그럼 얘는 위에 거를 보면 신경절 앞하고 뒤를 비교했을 때 앞이 더 짧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감신경 이렇게 불러.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신경절 기준으로 뒤보다 앞이 더 길지? 민준아, 이거 뭐라 불러? 부교감이라고 불러, 부교감.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는 결국 교감과 부교감이 뭐다? 한 세트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냐면 이 중추가 자율적으로 조절하거든. 어떨 때는 얘네 둘 다 따지면 운동뉴런이잖아. 원심성 뉴런이잖아. 어떨 때는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서 조절해.
어떨 때는 부교감 신경으로 명령을 보내 조절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플러스. 그러면 얘네 둘 사이, 이 내장기관이라고 합시다. 내장기관 사이에는 체성신경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명령을 보내려면 뭔가 도착을 해야 그거에 대한 명령을 보내주는 거잖아. 얘하고 얘 사이에도 뭐는 있다? 감각신경 존재합니다. 니네 배 아픈 거 생각해봐. 배가 아프다는 거 느끼지 않아? 그 아프다는 게 뭐야? 거기 그 내장기관을 뭔가 자극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이 되니까 아픔을 느끼겠지. 이것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네? 근데 요 두 개를 자율신경이라 한다는 거지. 그 기관을 중추가 알아서 조절하면 걔네 둘이 자율신경인 거야.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한 세트다. 교감과 부교감은 중추하고 기관 사이에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예. 그럼 봐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떨 때는 이제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는 거고 어떨 땐 부교감으로 명령 보내는데 요 중간 끊어져 있잖아. 니네 뭐 중간고사 때 이미 배웠겠지만 여기서 뭐 나오지? 뉴런과 뉴런이 마주하고 있는 시냅스에선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나오지? 잘 봐. 중요해. 요 시냅스라고 한다 그랬는데 요 부분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신경절하고 이 부교감의 끝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 알겠어? 반면에 여기 교감신경의 끝부분 있지. 맞아?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뭐 그냥 에피네프린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요런 물질이 나와.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 여기에 체성신경에 해당되는 감각신경도 있다 그랬지? 여기서 뭐 나와? 여기서도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 외우면 돼. 교감신경의 맨 끝에서만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 나오는 거야?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야. 뭐 중간이 됐건 부교감의 끝이 됐건 그 다음에 뭐 감각신경 끝 혹은 여기서 이 운동신경 이게 끝에서 뭐 나와?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야. 여기서도 아세틸콜린 여기만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인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이 되면은 뭐 대뇌까지 갔다가 혹은 뭐 연수까지 갔다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참고로 얘네들도 누구의 조절을 받지 않는다? 대뇌의 조절 받지 않습니다. 이거 자율신경을 알아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잖아. 이거 대뇌의 조절 받지 않는 거예요. 대뇌 조절 받지 않는 거야. 그럼 뭐 연수라든지 간뇌라든지 중간뇌 이런 애들이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어떨 땐 교감신경, 어떨 땐 부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서 그 기관을 조절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떨 때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고 어떨 때 부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느냐? 이거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지? 이거 쉬었다가 할게. 아까 이제 얘기했어. 자율신경계에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떨 때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내리고 어떨 때 부교감으로 내리고 그러면 그때 각 부분에서 어떤 작용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여기다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감, 부교감. 자, 일단 우리가 흥분을 했거나 무섭거나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을 했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화가 났거나 뭐 흥분했거나 무서움을 느낀다거나 혹은 놀란다거나 할 때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자, 여기다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떨 때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뭐 공포를 느낀다거나 뭐 이럴 때 무서움을 느낀다거나 이럴 때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신호 보내는 주체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작용이 나타나느냐? 우리 놀랐을 때 내 몸에서 나타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돼. 자, 일단 심장박동 어떻게 되지? 빨라지지. 그지? 막 무섭거나 놀면 심장 두구두구두구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호흡도 어떻게 돼? 빨라지지. 맞아? 빨라져. 그 다음에 자 소화운동. 침분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학교 뒤편에서 몰래 담배 피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걸린 거지. 교감 선생님한테 걸리니까 어때? 깜짝 놀랐지, 그제? 혼날까 봐 무서워. 무서우니까 심장 두근두근 하고요. 숨 가쁘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침분비가 억제돼. 그리고 약간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배고픔이 그냥 싹 사라져. 소화운동이 어떻게 돼? 억제되지. 소화운동 억제. 자, 그 다음에 생각해, 우리 놀랄 때 눈 어떻게 되지? 눈 커진다 그러잖아. 동공이 어떻게 돼? 확장되죠. 동공 확장. 자, 그 다음에 뭐 적응돼서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만 방광. 자, 원래 이제 방광에 오줌이 차면 방광이 늘어나면서 오줌 마렵다는 신호가 나오는 건데 놀랄 때 선생님 예전에 그러던 자이로드롭 타고 떨어질 때 오줌 마렵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방광이 뭐야? 확장돼. 오줌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확장되면서 오줌 마렵다는 느낌이 나는 거지. 그래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신호가 가면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부교감은. 사람이 생각해봐. 내가 막 화가 났다가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싹 가라앉잖아. 그거 왜? 부교감신경으로 신호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휴식을 취한다거나 안정을 취한다거나 혹은 어떤 이제 편안한 상태일 때 또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부교감신경으로 신호가 가겠지? 그러면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지. 심장박동 다시 느려지게 되고 호흡도 이제 막 호흡 빨라졌던 게 차분해지지. 이제 호흡 가라앉고 다시 이제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열받았다가 이제 화가 좀 가라앉고 나면 갑자기 확 허기가 밀려오지 않냐? 소화 운동이 활발해지고 촉진되고 동공 축소되고 방광 축소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야. 그럼 지금 이때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지. 교감과 부교감을 통해서 예를 들어 심장에 이제 신호를 보내면 서로 나타나는 게 어때?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지? 아까 이제 대뇌를 제외한 뭐 간뇌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간뇌라 얘네들이 각각 교감과 부교감을 통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게 하거든. 무슨 작용?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같은 부위에 작용해서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길항작용. 그러니까 결국 자율신경이 기량작용을 통해서 이제 조절한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기관들을 그거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또 이럴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중추에서 어쨌든 그 내장기관 같은 데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감하고 부교감이 같은 데서 뻗어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우리 교재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뇌가 있고요. 척수가 있어. 자, 어떤 기관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기관에 교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교감신경이라고 할게. 자, 어느 기관이 됐든지 간에 교감신경은 무조건 어디서 뻗어나오냐면 척수에서 뻗어나와. 알겠어? 어디서 뻗어나온다고? 척수에서.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야. 그러면 그 기관에 연결된 부교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부교감은 뻗어나오는 데 좀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심장이야. 그러면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은 니네 심장박동 조절하는 게 누구였지? 연수야. 그러면 연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연수라고 하면은 이 심장이라는 기관에 뻗어 있는 부교감은 어디서 나온다? 연수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부교감은. 그래서 같은 기관에 뻗어 있는 건 맞지만 뻗어 나오는 곳은 좀 다르다. 이제? 예를 들어 심장이면 연수일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니네 홍채 눈동자면 어떻게 되겠어? 어디겠어? 중간내, 그렇지. 부교감 중간내인 거지.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걸 외웠어. 아,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나오는 거야. 부교감은 뭐 이제 이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연수에서 나온 놈도 있고 중간내에서 나온 놈도 있고 막 한 거야. 그런데 자, 척수야. 뇌야. 예를 들어서 기관 중에 방광이 있는 거야, 방광. 그럼 방광에도 교감과 부교감이 있겠지? 그러니까 교감에 의해서 방광이 늘어나기도 하고 부교감에 의해서 방광이 이제 수축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늘어나는 거 이완 또는 확장, 줄어드는 거 이제 수축 또는 뭐 축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일단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온다고? 척수에서 나와. 그런데 얘에 연결된 부교감도 척수에서 나와. 근데 척수 맨 끝에서 나옵니다. 알겠네? 요거 종종 나옵니다. 자, 방광에 연결된 교감과 부교감은 둘 다 어디서 뻗어나오는 거야? 둘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방광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교감은 척수에서 나오지만 부교감은 이제 부위가 좀 다르거든. 심장이면 뭐 연수일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방광이라는 기관의 경우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둘 다 척수에서 뻗어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장 넘기면 그 그림이 있어. 그림 한번 봐봐. 78페이지 보면은 왼쪽에 부교감, 오른쪽에 교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거기 지금 방광 봐봐. 지금 니네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된 게 지금 부교감 신경인데 방광을 수축시키는 부교감 어디서 나왔어? 척수 끝에서 나왔어. 그런데 방광을 확장시키는 교감 어디서 나왔어? 척수에서 나왔어. 맞지? 척수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방광에 연결된 교감과 부교감은 둘 다 척수에서 나온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이게 신경계 다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느냐? 자, 이런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겠지. 자,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 질환. 자, 이거는 사실 뭐 선생님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외우면 되겠지. 대표적인 질환으로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야? 알츠하이머. 우리 흔히 이제 뭐라 불러? 치매라 부르지, 치매. 자, 일단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다?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지? 선생님도 뭐 자세히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기 보면은 그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이게 좌뇌하고 우뇌 사이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대. 기억력하고 좀 관계 있는 부위인데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 그래서 왜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혹시 뭐 주변에 일가 친척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알츠하이머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 뭐 당장 선생님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이모부가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기 자식 못 알아보고, 그지? 알아보더라도 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인데 그 자기 자식이 정말 아기 때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뭐 그런 거. 선생님 이모부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다 그랬잖아. 명절 때 선생님이 이모부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 근데 선생님 이모 말씀에 의하면 잘 못 알아본대. 이모도 못 알아보고 뭐 그 이모의 이제 딸들이 있는데 선생님 누나지 못 알아보는데 선생님 갔거든. 나 알아보시더라고. 그게 이제 기억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어떤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알츠하이머. 그지? 거기 보면은 대뇌 기능이 저하돼서 지적 기능 또는 인지 기능이 황폐화되면서 일어나는 질환이다. 초반에는 기억력이 상실되면서 상태가 악화되면 감정 변화도 심해지고 그래서 왜 방향 감각에 장애가 생기니까 왜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이 이렇게 길에 나가서 집을 잃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막 겨울철에 동사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지? 뭐 낙상 사고 당하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때문이라는 것이. 그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파킨슨병도 유명하지. 파킨슨병. 이 파킨슨병 걸린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 그거 혹시 니네 아니? 그 알리? 그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 알아? 그 사람이 파킨슨병을 뭐 알았다 그러지? 이제? 파킨슨병.
뭐 도파민 분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것도 이제 중추신경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저거야. 이것도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인데 거기 보면 이제 도파민 분비가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중풍이야, 중풍. 들어봤어, 옛날? 한방 중풍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몸 반쪽을 뭐 잘 못 움직이신다거나, 그래서 막 이렇게 쩔뚝이면서 걸어가신 분들, 이렇게 몸 뭐 한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좀 잘, 뭐 이런 거 있지. 그게 파킨슨병이야. 이제?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이 파괴가 되면서 나타난 신경계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운동장애로 손발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행동이 느려지면서 얼굴 표정이 없고 자꾸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쪽 이제 한쪽에 마비가 오고, 뭐 우리 풍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파킨슨병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보면은 뭐야? 루게릭병이라고 하지, 루게릭병. 이제 뭐라고 써 있어? 뭐 근위축성 축색 경화증 뭐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자, 거기 보면 운동신경 이상질환이라고 돼 있잖아. 야,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병은 따지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이 루게릭병은 뭐야? 운동신경이, 즉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근육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육이 점점점 퇴화되는 거야. 그래서 왜 보면은 저 사람 있잖아. 스티븐 호킹 박사가 루게릭병을 알았잖아. 그 사람은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지. 몸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 손가락 하나가 눈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이렇게 눈동자 따라서 하는 이제 특수한 컴퓨터 사용해갖고 막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거잖아. 루게릭병. 얘는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운동신경이 파괴되는 것이 원인이다. 감각신경이 파괴된 일은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파괴된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각은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가만히 누워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듣는 거 보는 건 다 그냥 정상적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지? 그래서 처음엔 손을 사용해서 또 다리가 약해지면서 음식 삭히는. 그러니까 야, 이게 음식도 있잖아. 식도도 니네 근육이 움직여갖고 음식 내려보내주는 거거든. 그럼 근육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음식도 삼키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런 데다가 구멍 뚫어서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 야, 호흡하려면 또 근육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레프선병이라는 것도 있다. 그지? 야맹증으로 증상이 시작돼서 무릎 반사 소실, 뭐 근육 감퇴 등등등. 이런 것도 외워두시고, 특히 요 세 개가 제일 잘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어디에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건지,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건지, 그 다음에 그거에 어떤 뭐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는지는 요건 우리가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암기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신경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봐. 신경계하고 항상성 파트하고 항상성 호르몬 파트랑 이제 방어작 이게 세 파트가 할 건데, 그게 두 번째. 자, 항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아까 신경계 할 때 얘기했는데 간내 꼭 명심해야 돼. 항상성 파트에서 무조건 대빵이 간내야. 그지? 그러면 일단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야. 항상 내 몸을 외부 환경이 어찌 변하든지 관계없이 내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항상성이에요. 자, 여기다 정의를 쓰자면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체내 몸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다 이렇게. 그거의 중추 대빵이 누구라고? 간내라고요. 간내. 이 간내가 그 항상성을 조절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뭘 이용해서 조절을 하느냐? 두 가지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율신경하고 그 다음에 뭐야? 호르몬이라는 물질. 자, 간내가
이 호르몬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또 이제 신경을 통해서 이제 항상성을 조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이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호르몬. 자, 호르몬. 자,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시다. 호르몬. 자,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화학물질이야.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그죠? 체내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화학물질이다. 그게 만들어지는지 그건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여튼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일종의 화학물질이야. 그럼 이 호르몬이라는 애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내분비샘이라는 게 뭐냐? 자, 봐봐. 뭔가를 분비하는 곳이야, 그지? 근데 항상 내분비샘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외분비샘이 나와. 자, 내분비샘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뭔가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곳이 크게 두 가지란 말이야. 내분비샘이라는 곳이 있고 외분비샘이라는 곳이 있어. 그럼 호르몬은 이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외부로 내보내는 뭐 관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거를 외부로 내보내는 분비관이 이렇게 있는 애들을 외분비샘이라고 불러. 그럼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진 애들 대표적인 게 바로 니네 2단원에서 소화효소 같은 애들 있지. 우리가 흔히 소화효소가 만들어진 소화샘이라고 하잖아. 소화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땀 흘릴 때 땀 만들어지는 곳이 땀샘. 얘네들이 대표적인 외분비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침샘이란 소화샘이다 그러면 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곳이 있고 그 침을 내보내는 관이 있다니까. 좀 뭐 웃긴 얘기? 좀 우픈 얘기인데 선생님 침샘이 3군데가 있거든? 니네는 아마 모를 거야. 내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침샘이 막혀가지고 선생님이 거기 돌이 생긴 거야. 사진 찍어봤더니 여기 돌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수술했어. 그 침샘이 돌 때문에 막혀가고 여기가 이렇게 부었었거든? 여름에 여름 휴가 못 가고 3일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분비관이 따로 있는 거야. 거기에 막혀버린 거야, 선생님. 분비관이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화샘이나 땀샘이 대표적인 외분비샘이다 이거야. 분비관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내분비샘은 자, 일단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은 있어. 근데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없어. 얘는 분비관이 따로 없어. 그럼 분비관이 없는데 만들었어. 그거 어떻게 내보내느냐? 대신에 이 사이사이로 뭐가 지나가고 있다? 혈관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곧바로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럼 그 만들어진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호르몬이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혈액을 통해 운반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 또 하나의 차이는 그래서 얘는 이제 분비관이 없다 그랬잖아. 또 차이는 뭐냐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는 내분비샘은 다른 말로 내분비기관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 그 생물의 구성 단계 있잖아. 세포, 조직, 동물의 경우에 기관, 기관계, 뭐 개체 이렇게 있잖아. 내분비샘은 구성 단계로는 기관이야, 기관. 하나의 기관. 그런데 니네 소화샘 생각해봐. 위샘이라고 하는 소화샘이 있어. 그거는 위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외분비샘은 기관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 구성 단계가 달라. 내분비샘은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 내분비샘 여러 가지가 있거든. 걔네들 각각이 다 내분비 기관이야. 그 내분비 기관 통틀어서 뭐라 부를까? 너네 소화기관 통틀어서 소화계라 부르잖아. 내분비 기관들 통틀어서 뭐라 부르겠어? 내분비계라 불러.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
그럼 뭐 이거 얘기가 나온 김에 니네 이자 있지, 이자. 위가 이렇게 있어. 약간 J자 모양 주머니잖아. 이게 위가 꺾인 부분 뭐라고 하지? 12지장이라고 하거든. 12지장 옆에 뭐가 붙어 있다? 이자라는 기관이 붙어 있어.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 성인 암에 걸리잖아. 가장 극악 무도한 암이 누구야?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췌장암. 증상이 없어가지고 췌장암이 발견되면 거의 말기지. 그 췌장이라고 하는 게 이자야. 그러면 니네 뒤에 이제 하겠죠. 이 이자라는 놈을 내가 왜 얘기하느냐? 이 이자에서는 호르몬도 만들어지고요. 이자액이라는 소화액도 만들어져. 그러면 자, 이제 시험 문제 만약 이렇게 그림이 나와. 문제 풀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진대. 그래 놓고서는 자, 호르몬이 여기로 나간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분비관이지? 호르몬이 이 관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여기 안 보이지만 이 사이사이 혈관이 있으니까 혈관으로 나가는 거지 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일로 나가는 건 뭐야? 이자액. 자,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놈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분비 샘이자 내분비 샘이면서 외분비 샘이기도 한 거야. 근데 얘기했지만 이 그림 때문에 많이 실수한다고. 여기서 만약에 호르몬이 만들어졌대. 그 호르몬이 일로 나간다 그러면 이거 틀린 말입니다. 알겠니?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자는 내분비샘이면서 외분비샘이기도 하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호르몬이라는 애는 그렇게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따라 돌고 도는 거야. 그럼 이제 호르몬이 뭔가 어떤 작용을 하거든. 뭐 예를 들면 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고 뭐 글루카곤 이런 작용을 할 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그 세포나 기관이 정해져 있거든. 딱 거기서만 작용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표적기관이라 그래. 자, 호르몬은 어디서만 작용한다?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 에서만 작용합니다. 에서만 작용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각각 호르몬과 어떤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할 그 호르몬들의 표적기관도 니네가 외우든지 알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인슐린은 표적기관이 어디다? 간이다. 간세포니까 간 혹은 간세포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결국 이 호르몬이라는 게 화학물질이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결국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리 기능들을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 양이 매우 적어. 소량으로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을 알아서 적당하게 이제 이 간내가 조절하거든. 그러면 굳이 여기다 소량으로 써놨다는 얘기는 뭐지?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그 소량이 또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많이 나오는 거대로 과다증이라는 게 나타나고 또 그게 또 안 나오면 또 문제거든.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너무 많으면 과다증, 부족하면은 결핍증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호르몬이라는 물질은 그래서 결국 이제 생리기능 조절하니까 항상성이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 척추동물끼리 척추동물이 뭔지는 알지? 예를 들어 개, 돼지, 소, 말, 양, 사람 다 척추동물이지. 척추가 있지. 자, 척추동물 간에는 종간특이성이 없다 혹은 종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종특이성이 없다. 종특이성이 없다. 종특이성이라는 게 뭐지? 종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척추동물끼리는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써도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나중에 당뇨병 얘기, 뭐 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했었다만 대사 이상 질환이 당뇨병 있었잖아. 니네 당뇨병이 크게 두 가지거든.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 정도 나이 때 나타나는 당뇨병들은 다 대부분 2형 당뇨야.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당뇨병인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게 1형 당뇨거든. 소아당뇨라고도 하는데 1형 당뇨인 사람들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만들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평생 주사를 맞아줘야 되거든. 안 맞으면 막 쇼크가 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정도 나이 때 나타나는 당뇨, 2형 당뇨 뭐냐면 인슐린이 만들어지긴 해. 근데 이제 잘못된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혈당량이라는 게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거. 그러면 이제 1형 당뇨인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평생 맞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피 속에 들어있잖아. 근데 척추동물끼리는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돼지 몸속에도 인슐린이 생겨. 사람 몸 안에서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인슐린 주사 만들려고 내 인슐린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제 돼지고기 도축을 하잖아. 잡잖아. 그럼 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피에서 인슐린을 걸러내. 그걸로 주사를 맞아서 당뇨병한테 주사를 놔준 거야. 그러니까 돼지한테 있는 인슐린이라고 한다면 같은 인슐린이라면 돼지든 사람이건 척추동물끼리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종특이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제 그래서 당시에는 인슐린이 비쌌지. 만들기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뭐야? 인슐린은 그냥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버리지. 그때보단 가격이 좀 내려갔겠지. 어쨌든 평생 이제 맞아야 되니까 뭐 평생 쓸 비용 생각하면 굉장히 뭐 비싸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그거야. 그래서 같은 호르몬의 종류가 같다면 척추 동물끼리는 바꿨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 말이야. 이거를 종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종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면 호르몬의 특성 그래서 나와 있지. 미량으로 생리작용 조절, 분비량에 따라서 결핍증과 과다증 나타난다. 내분비선, 거기서 선이라고 하는 게 샘이야. 내가 여기서 샘이라고 했다고. 아마 니네 선보다는 샘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내분비샘, 외분비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 써 있지.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그게 분비되는 장소가 작용하는 곳은 아니다 이 말이지. 아까 봐봐. 아까 이게 이자 생각하면 되잖아.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거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간에 가서 작용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자액은 분비가 12지장으로 분비가 되면 거기서 작용해. 그러니까 외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애랑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랑 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면 되겠고, 뭐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종특이성이 없다. 그래서 항원이 아니다. 자,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항원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내 거 아닌 걸 항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민이한테 콩팥을 하나 떼주잖아. 그지? 너 만약 콩팥에 문제가 생겨 떼주면 이 콩팥은 아무리 너한테 주고 싶어도 네 몸에서 이걸 본래 내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해. 항원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근데 호르몬은 그런 항원으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척추 동물끼리는 같은 호르몬이면 쓸 수 있다.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 페이지만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분비를 조절하는, 하여튼 간내가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간내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이제 항상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신경하고 호르몬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신경, 호르몬. 뭐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전달 매체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내가 항상성을 조절해 신호 보내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러면 자율신경을 통해서 직접 신호, 그러니까 항상성을 조절하려고 예를 들어 얘한테 신경을 통해서 직접 명령을 보낼 수도 있고, 호르몬이라는 놈을 나오게 만들어서 걔로 인해서 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 그럼 그 매체가 누구다? 신경이면 당연히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일 거고, 호르몬은 뭐야? 혈액이지. 혈액. 그지?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을 보내갖고 글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지. 그죠? 대신에, 그죠? 대신에, 속도라 그래야 되나, 속도?
그 이제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니까 속도는 어때? 뉴런 빠르겠지. 얘는 그 전달 속도라고 할까? 전달 속도. 그 정보 혹은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 얘는 빠를 것이고 얘는 그렇잖아. 예를 들어 뭐 그냥 신경에 대한 얘기니까 꼬집어. 그 즉시 아프지 않냐?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꼬집었는데 내일 돼갖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대신에 이제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작용하니까 굉장히 느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호를 보내갖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 얘는 좁아. 그 신경이 연결된 그 부분에서만 어떤 작용이 나타날 거야. 생각해봐. 꼬집었어. 여기만 아프잖아. 여기 꼬집었는데 이러진 않잖아. 거기만. 그치? 대신에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특정 기관에만 작용하는 애도 있지만 온몸에 있는 세포에 작용하는 호르몬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작용 범위가 넓지 얘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면 그게 지속되는 시간. 신경은 어때? 짧지? 생각해봐. 꼬집었어. 그때만 아프잖아. 이제 반면에 호르몬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때는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겠죠. 그래서 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경하고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할 때 각각 이런 특징이 서로 반대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간뇌가 알아서 어떨 때는 신경으로 어떨 때는 호르몬을 통해서 어떨 때는 신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서 조절해 가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는 우리 몸에 내분비샘이 어디가 있고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